네, 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페이지를 채워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밀떡, 밀리터리 덕후들이 살고 있는데요. 군대, 군인, 전쟁, 무기, 밀떡들이 못 참는 주제들을 가지고 몇 편의 이야기를 또 실어보겠습니다. 잡지사 필진에 합류한 CBS 김형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잡지사 최초로 모 회사인 CBS에서 고급 인력을 또 이렇게 빼왔습니다. 아유, 별 말씀. 아니, 김형준 기자가 굉장한 밀리터리 덕후라고 들었는데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CBS에서 2019년부터 외교부에 출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국방부랑 외교부가 이제 같이 묶여 있으니까 네. 2020년부터 국방부에 출입을 했습니다. 아, 역시. 예, 그래서 지금까지 둘 다 출입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국방대 국방 전략 전공 야간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주경야독인 셈이죠.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밀리터리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보통 남자애들이 그러듯이 이제 총으로 뭘 쏴 맞추는 걸 좋아해서 네. 뭐 집 옥상에서 막 이제 담배값 같은 이건 좀 담배값 맞출 수 있죠. 담배 네. 피운 건 아니잖아요. 네. 담배값을 맞췄고. 뭐 깡통 같은 거 올려놓고 네, 비비탄 네, 총으로 쏴서 맞추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관심 분야가 조금씩 커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 군사 전략이라든지 국방 전략이라든지 국가 안보 전략, 뭐 군 내부의 시스템 같은 거, 지휘 통제 뭐 이런 거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시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냥 뭐 취미를 좀 깊게 한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취미가 밀떡다운 취미를 갖고 계시다고. 네, 사격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구가 불러서 클라이밍도 시작을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김형준 기자가 직접 가져온 취미 활동 영상이 있어요. 취미 활동이라고 보기엔 좀 모호하긴 한데. 네. 네, 아무튼 뭐 한번 볼까요, 일단? 네. 네. 아이고. 저거 보통 사격장 가서 하는 사격이 아닌데?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는 지금 방산업체를 저희가 이제 기자단이 단체로 방문했을 때 그때 촬영한 영상이고요. 어쩐지 스케일이 쏘고 있는 남다르더라고요. 총은 지금 우리 군의 최신의 5.56mm 기관총인 K15 기관총입니다. 최신 총 한번 쏴봐라. 이렇게 네. 기자들한테. 네, 한번 기회를 체험을 줬군요. 해봐라. 예. 재밌었습니까? 그럼요. 야, 사격에 클라이밍까지 하면 거의 뭐 베어 그릴스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어 그릴스 그분은 워낙에 이제 생존술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런 취미 가진 사람들이 네. 여러 개 취미를 좀 중첩적으로 가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래 생존할 것 같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이렇게 국방부 출입 기자의 탈을 쓰고 말이죠. 일과 덕질의 혼연일체, 덕업일치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고, 전투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항공모함도 타봤습니까? 네, 항공모함은 4번 타봤습니다. 4번이나 탔어요, 항모를. 네네. 와, 네. 어땠습니까, 항공모함?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라 가지고 네. 지금 말씀드리면 좀 김이 빠질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정말 크고요. 진짜 여기 안에 5천 명이 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도시 같아요. 크고, 예. 이게 어디에 한번 전개되면은 네.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주변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타보니까 그게 더 느껴지더라. 네네. 야, 그래 아마 나중에 이제 다음 잡지 쪽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항공모함 특집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가뜩이나 잡지사가 점점 남자 공대생 감성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밀리터리까지 얹어버리는 전공법을 취했는데요. 전 공대생은 아닙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즐길 수 있는 쉬운 설명 네. 오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또 시청자 중에서 취미로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무인기 그러니까 이제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조금 더 정확히는 드론이 바꾼 현대전 그러니까 왜 만들었고 네. 어떻게 발전돼서 지금 전쟁이 드론을 통해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를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드론은 이제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됐고 심지어 저희 모친께서도 문화센터에서 드론을 한번 배워보겠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실생활에 가까워진 드론인데 네. 일단 우리가 드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원래 드론이라는 걸 영단어를 처음에 기원을 살펴보면은 이 벌 중에 있잖아요. 수펄이라는 뜻이에요. 수펄. 네네. 이 드론이란 말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렇죠. 예. 적의 일꾼이 드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게 근데 군사적으로는 네. 좀 뭔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몇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원격 제어가 가능한 무인 자율 비행체.
원격 제어가 가능한 무인 자율 비행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이는 취미로 하시는 날개가 이제 4개 달려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걸 쿼드콥터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드론이고 옛날에 뭐 모형샵 같은 데서 팔던 네. RC 비행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군에서 쓰는 엄청 큰 뭐 정찰용이나 뭐 전투기든 무인 비행체를 다 드론이라고 합니다. 네. 예. 뭐 비행을 안 하는 것도 드론이라고 쳐야 되냐도 좀 논쟁이 있긴 해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 지상에서 자율 주행하는 차량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물에서 네. 되게 자율적으로 다니는 수상정, 뭐 잠수정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드론이라고 불러야 되냐 좀 논쟁이 있긴 한데 네. 그냥 편의상 그냥 같이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좀 넓은 개념으로 네네. 가보겠다는 겁니다. 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위험한데 사람이 안 가도 되는 거.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 무기 체계는 전투기를 타고 가면은 사람이 거기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적하고 싸워요. 네. 피해가 발생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네. 그런데 무인기는 그냥 기계만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아무리 고가의 기계 무기라고 해도 네. 사람 목숨보다 값어치가 그럼요. 높은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공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양성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한 10년 정도. 무인기 양성 조종. 아니 유인기 조종사. 유인기. 우리가 흔히 아는 전투기 조종사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기체는 별로 문제가 아니고요. 조종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죠. 네. 예. 사람 목숨이 훨씬 더 귀한 건 당연한 지사고. 네. 군사적으로도 네. 예. 무인기 한 대 부서지는 거하고 네. 유인기 한 대 부서져서 그렇지, 조종사가 그렇지. 이제 죽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예, 큰 손해죠. 네. 그리고 또 군집이라고 하는데요. 때로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예, 조그만 것들이 막 수십 대 수백 대씩 때로 몰려가면은 이제 막는 입장에서는 한두 대는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렇지. 뭐 열 몇 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수십 수백 대는 못 막습니다. 보내는 입장에서도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보낼 수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네. 예, 그런 그러니까 인명 손실이 장점입니다. 그만큼 줄어들고 네. 그리고 공격하는 쪽에서 효과도 그만큼 나오는 거죠. 원래 모든 무기라는 게 사람이 안 죽거나 네. 혹은 뭐 덜 죽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짠 군사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네. 더 많은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발전합니다. 원래 모든 무기라는 게 그래요. 네. 특히 무인기가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는 거에 특화된 무기입니다. 그 밖에도 뭐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데 원래 이런 무기를 결정할 때 이게 좋다 해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군 당국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이걸 뭐 전략 환경 평가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하고 또 어떤 적을 상대를 해야 된다. 또 잘 상대하려면은 어떤 무기를 사야 된다. 예, 이거를 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무기 자체만 뭐 스펙이 어떻다, 뭐 길이가 어떻고, 뭐 탑재량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면은 네. 그 무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현대 전쟁사의 흐름이 바뀌냐,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뭐 정치의 흐름이 바뀌냐, 국제 정치의 흐름이 바뀌냐 이런 걸 탐구하는 걸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꼭 그런 위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우리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 하면 그 작년 연말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몇 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취재 엄청 국방부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뭐 뒷이야기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 예. 일단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님이 하시는 상용 드론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조금 더 나은 정도. 문화센터 드론보다 조금 네. 더 나은 정도. 물론 형태는 달라요. 예. RC 비행기처럼 생겼으니까. 그리고 탑재 중량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전에 무인기들 몇 개 추락한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무인기들 나중에 추락한 거 뜯어보니까 네. DSLR 카메라 하나 나왔대요.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답니다. 그럼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무선으로 뭐 사진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사실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하지만 근데 무시는 못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 격추 못 시켰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거 왜 어떻게 그랬냐면은 보세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그랬냐면은 1976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76년에 서울 상공에 이제 UFO,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나서 네네. 수방사에서 방공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20mm 벌컨 포탄을 쐈어요. 네. 근데 이게 지상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명 사망하고 아이고. 31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이제 대형 사고가 인간 벌어졌는데 피해가 컸네요. 예. 네. 나중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어떻게 보고가 됐냐면은 네. 보잉 707이 잘못 잡혔다. UFO가 아니었다. 예, 비행기였다. 네. 예,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어쨌든 뭐 정확한 진실은 아직까지 뭐 미궁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무고한 인명 피해였던 거네요. 예. 2001년에도 똑같은 오발 사고로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발칸 포탄이 지상에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다쳤어요. 예. 그러니까 재산 피해가 났었던 거죠. 그럼 그런 경험 때문에 좀 주저했을 수 있다. 네. 작년에. 아마 이 사건을 많이 의식을 했을 겁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기자실에서 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 네. 관계자가
조종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 아, 격추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네,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네. 민간 피해가 우려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고려한 결정이었다. 네, 이건.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때 상공에서 찍힌 그 무인기의 사진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걸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디인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경기도 상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직접 봤는데 네. 이 경공격기가 그 북한 무인기를 따라가면서 네. 밑에가 문제예요. 밑에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네. 아파트 같은 게 있고 민간 뭐 시설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사격을 했으면은 곧바로 그 포탄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죠. 그걸 네. 고려했다는 국방부 입장이 입증이 되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론의 역사를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뭐 실제 전쟁에서 활용됐던 사례를 들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 최초의 드론이 사용된 사례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이제 골리아트라는 RC 조종 전차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래됐네요, 역사가.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 근데 실용화가 최근에 된 이유가 다 있어요. 왜요? 네.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전자 기술이 딸렸거든요. 전자 기술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골리아트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그러면? 무선하고 유선 둘 다 있었어요. 근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당시에 전자 기술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신호를 잘 못 받거나 하고 유선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워낙에 거칠다 보니까 네. 선이 잘 끊어지고. 네. 당시 개념도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막 전술적으로 막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공병에서 네. 그러니까 방벽이나 네. 철조망 같은 데 밑에 들어가서 폭발을 시키거나 혹은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하기로는 전차 밑에 들어가서 이거를 폭파시키는 폭탄으로 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써먹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에 사진으로 그 골리아트 사진이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조그마해서 네. 어디 밑에 들어가서 폭파시키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전차는 밑에 부분이 공격을 받을 거를 상정을 안 하고 만들어졌어요. 아,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전차 밑에 장갑이 되게 얇습니다. 아, 발상의 전환이구나. 네,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거기서 터뜨리면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쫄딱 망한 건 변함이 없고요. 잘 안 됐다. 네,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네. 이제 군인들이 그거를 조작을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연합군이 그거를 노획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병사들이 그냥 타고 노는 용도로 썼대요. 아, 망한 무기를 범퍼카처럼 네, 뭐 타고 그런 셈이죠. 타고 네. 노는 용도로 연합군이.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미국에 가면 이런 뭐 비행기들의 현충원 같은 곳이 있다. 네. 비행기들의 무덤? 현충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예비군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네. 예, 이른바 이제 아마크라고 불리는 예,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사막에 있습니다. 예, 수천 대의 퇴역 항공기를 보존 처리를 해서 네. 사막이 원래 기후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중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네. 거기에 맞게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네. 그냥 쭉 늘어놓는 거예요. 아, 저 사진에 있는 비행기들이 다 퇴역한 비행기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수천 대가 저기 늘어서 있는데 네. 여기 우리나라 전쟁기념관에 있는 네. B-52 폭격기도 저기서 사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가격은 얼마 안 들었는데 네. 배송비가 몇억 원이 나와가지고 네. 근데 무인기 소개해 주시는데 저 장면은 왜 가져오셨어요? 왜 소개해 드렸냐면은 저기 있는 비행기들 중에 일부를 표적기로 끌어가지고 씁니다. 개조를 해서 원격 조종을 해서 미사일의 표적으로 써요. 아, 퇴역한 비행기들을 가져다가? 네네. 아. 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최후를 맞는 셈이죠. 네. 네. 끝까지 자기 역할을 하다가 네네. 가는 비행기들이군요. 네, 그거 외에도 네. 이 미사일의 표적 말고도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RC 비행기 같은 거 네. 그냥 사다가 네. 그냥 천 같은 거를 천으로 된 표적 같은 거를 끌어서 네. 예, 그 포 사격할 때 표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 표적 역할로.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전쟁사에서 드론이 어떻게 사용되나요? 1990년대랑 2000년대부터 이제 뭔가 좀 확 바뀌기 시작하는데 네. 미국에서 개발한 프레데터가 프레데터. 네 포식자. 음. 네. 이 친구가 7.5km 고고도에서 채공을 해요. 그리고 센서랑 레이더 같은 걸로 표적을 감시를 하다가 네. 탑재된 무기를 발사해서 네. 그거를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주된 용도가 뭐였냐면은 네. 일단 사람이 안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데 들어가서 네. 그냥 계속 이제 쭉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네. 목표가 나타나면은 사격을 하는 거죠. 차 타고 나오면은 잡아먹는군요. 차에다 미사일을 쏜다. 예, 예. 예. 최신형인 MQ-1C 그레이 이글까지 발전을 했는데 네. 예, 현재 뭐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걸 달고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주한 미군에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했군요. 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네.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네네. 막 CIA 이런 데서 이게 픽션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높은 사람이
엔터 한 번 치면은 바로 무인기 떠가지고 뭐 표적을 맞춘다든지. 네네. 이거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조금 과장되기는 했는데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할 수 있군요. 작전 대기 중인 드론이 있고 네, 네. 그거를 조작할 조종사가 있으면은 뭐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쓰이지는 않습니까? 뭐 실제로는 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뭐 이 표적이 어디가 나온다 하는 첩보 수집도 해야 되고, 네. 그거를 뭐 정보 분석 절차도 거쳐야 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떤 식으로 어떤 비행기를 미리 투입을 시켜 놓을 거냐, 혹은 네. 작전 대기를 시켜 놓을 거냐 하는 뭐 결단도 필요하고요. 네. 이런저런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네. 영화에서 그런 것까지 보여주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인기 이제 무인기의 장점 중에 네. 사람이 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람이 직접 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유인기에서 미사일을 쏴서 뭔가를 명중시켰을 때 느끼는 그런 심리적 어떤 고통 네. 이런 것도 클 것 같은데 네. 무인기는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아닐까요? 사실은 장점이 아닙니다. 장점이 아니에요? 네. 장점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네. 유인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급기동을 해야 되고 네. 살아서 자기가 나와야 되니까 네. 임무 수행하고 살아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미사일을 쏜 다음에는 네. 다음 기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명중을 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군사용어로 이걸 BV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전을 한다. 아. 범위에서 교전을 한다. 먼 거리에서 미사일로 교전을 한다. 이런 셈인데 네. 무인기 조종사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무인기 조종사들이 무인기를 조작할 때 네. 무인기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보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은 네. 무인기는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 급기동을 할 필요가 없고. 네. 그러면은 무인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어떻게 맞고 그 뒤에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카메라로 다 보입니다. 그게. 그러네요. 상황이 오히려 나한테 다 생중계가 되니까. 예. 그래서 PTSD를 겪은 미군 드론 조종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무인기 조종사 중에 네. 더 많았다. 근데 유인기 조종사들이 네. 너네는 앉아가지고 그냥 스틱만 조작을 하는데 너네가 무슨 조종사냐 이렇게 좀 견제를 하는 쉬운 경우도 일한다.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는 무인기 조종사들도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네.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김영중 기자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드론을 다룬 영화도 몇 편 소개해 주신다고? 네네. 어떤 영화죠? 영화를 하나 그리고 게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좋습니다. 예, 네. 2010년대 중반에 개봉한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 네. 어떤 영화예요? 이게 중동 지역에서 네. 이 지금 구사용어로는 대반란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반란전. 우리가 흔히 아는 테러와의 전쟁을 다룬 네. 그런 영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여가지고 네. 민심을 못 얻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민심을. 네네. 현지 사람들의 민심. 그렇죠. 네. 네. 중동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네. 민간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영화의 지금 시놉시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네. 테러 조직이 있는 곳을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그 아기가 네. 하나 이제 놀고 있습니다. 테러 조직이 있는 곳 앞에. 네. 근데 특수부대가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을 투입하기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고 미사일을 쏘자니 이 민간인 아이가 휘말릴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또 설상가상으로 안 해보니까 테러에 쓰려고 폭발물을 잔뜩 준비를 해놨어. 그럼 미사일을 쏘면 이게 유폭이 되겠죠. 네. 네. 테러에 쓰려고 이제 폭발물까지 준비해놓은 상황에서 네. 공격은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아이를 걱정해가지고 공격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나중에 그 폭발물이 어디에 쓰일 거냐?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낳겠죠. 그렇죠. 네. 네. 이거를 가지고 군 수뇌부로 현장 지휘관이랑 네. 정치인들이랑 이제 국제법적 논쟁을 하고 결국 그 논쟁 끝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군사적 어떤 대의와 네. 윤리적 어떤 대의 사이에서 네. 딜레마 그런 같은 딜레마를 거. 굉장히 잘 다룬 작품이에요. 실제로도 그게 일어나는 딜레마고. 네. 드론이라는 걸 소재로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번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요. 네. 네. 게임은 어떤 게임? 게임은 이제 2019년에 나온 네.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모던 어페어 리부트라는 건데 네. 예. 저도 이 게임을 재밌게 했고요. 그래요? 네. 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예. 네, 뭐 게임 자체가 드론을 뭐 깊게 다뤘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게임에 나오는 부분 중에 이제 시리아 내전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례를 차용한 부분이 있어요. 비행기를 헬기를 박아버려. 뭐 김영준의 취미 생활이야 뭐야? 할 필요가 보인다. 실제로 지금 플레이어이신 건가요? 네. 어이구. 저 게임이군요. 네. 이 별게 아니고요. 그냥 민간 비행기에다가 네. 폭탄 달아가지고 네. 그냥 목표물에다가 들이받는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장점이 뭐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안 죽고 민간 비행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값이 쌉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항 세력 같은 데다 혹은 테러범들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을 잘 고증한 게임이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밀떡들은 굉장히 좋아할 영화와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역사 얘기로 돌아와서 21세기 최초의 드론 기동전이 꽤나 최근에 있었네요. 2020년에 벌어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에서 드론이 굉장히 활약했다고. 네. 네. 본격적으로 현대전에서 드론이 활약하기 시작했는데 네. 뭐 그때 시작된 이유는 별게 아니고 네. 그동안 전쟁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론 기술이 그동안 많이 발전하지가 않았고. 발전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네. 그동안 없었다가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이 아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네. 그때 발전한 드론 기술을 가지고 네.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드론이 실전에서 활용이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이게 드론 종류 따라 다 달라요. 네, 지금 아하 전쟁에서 소개가 드릴 네. 바이락타르 TB2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의 프레데터랑 비슷한 컨셉인데 네. 조금 더 성능이 낮아요. 대신에 싸요. 네. 네, 고도도 좀 더 낮고 네. 크기도 좀 더 작은데 네. 되게 쌉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군에서 수입을 이게 튀르키예산이거든요. 튀르키예랑 아제르바이잔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제르바이잔군에서 이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네. 아르메니아군은 시도 때도 없이 폭격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겼나요? 아제르바이잔이 이겼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국가의 존망을 건 총력전은 아니었고 일종의 이제 국지전 성격을 띠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예, 그 어느 나라가 멸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네. 이 드론의 가치를 알아본 우크라이나에서 네. 이걸 사갔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싸우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아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네. 국지전의 양상이에요. 네. 국가의 존망을 건 총력전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러시아는 안 할지 존망이 몰라도 달리죠. 우크라이나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전쟁을 위해서 움직이는 총력전의 경향을 띠는 거죠. 네. 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도 드론이 활약하고 있군요. 네. 드론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가 주된 초점인데 네. 대체로 러시아군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앉아서 당하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군도 뭐 이런저런 대처 방법이 있다고 해요. 네. 아니 근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때 뭐 러시아 무슨 기함이 격침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드론과 관련이 있나요? 모스크바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드론과 관련은 없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이제 넵튠 대함 미사일로 격침을 시켰습니다. 네. 아니 네. 무슨 함정을 또 드론이 활약을 해서 격침한 적이 있다고. 네. 그 모스크바함이 아니군요. 격침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이라고 이제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네. 작년 10월이었나? 그때 벌어진 일인데 네. 네,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좀 얘기해 보죠. 저기 지금 바다 위에 당시 무인 수상정에서 네. 실제로 촬영된 카메라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수상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지금 앞에 지금 사격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네. 십자포하네, 십자포. 근데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은 당연히 위협을 느꼈겠죠. 근데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야, 근데 저 사격을 하면 저렇게 진짜 빗발치는군요. 예, 그럼요. 무인 수상정은 개의치 위협 사격이라는 게 사실 괜히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아. 예. 이런 무인 수상정들이 하도 달려드니까 네. 러시아도 흑해함대 같은 걸 내보낼 때 네. 굉장히 조심을 해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네네. 어. 그냥 함 하나 내보낼 때도 네. 약간 좀 호위 함대를 다 이제 따라 붙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실제 뭐 수기나 인터넷에 있는 뭐 그런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제 네. 기록 같은 걸 읽어보면은 네. 드론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필수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필수품이 됐군요. 예. 근데 이게 드론이 종류를 크게 안 가립니다. 종류를 민간에서 안 쓰이는 뭐 쿼드콥터도 쓸 수 있고 진짜 군사용으로 만든 드론도 쓸 수 있고 특히 민간용으로 만든 거는 지금 어떻게 쓰이냐면은 네. 민간용으로 원래 만들어졌던 드론에다가 네. 거기다가 구형 대전차 수류탄 네. 이런 거를 달아요. 다는데 어떻게 다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문화센터 저희 어머니 문화센터 드론에도 수류탄을 달면 예. 전쟁에서 쓰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 수류탄에다가 네. 3D 프린터로 네. 꼬리 날개를 뽑아가지고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안정이 취해지게 개조를 해요. 3D 프린터 정도만 있으면 네. 개조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해서 떨어뜨리고 네. 도망가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이게 그리고 지금 이거를 러시아- 또 이어주는 네. 시스템이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스타링크 시스템. 거기까지 이어집니까? 네네. 그 뭐 어떻게 통신을 이어집니까? 해야 네. 뭐 표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 네. 그리고 표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네, 네. 그다음에 또 통신을 통해서 네.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위치 들켰다 도망가자 이렇게 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네. 이제 현대전에서 통신 안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 마비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신. 드론 공격이 가진 어떤 위력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막는 입장이 되면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당장 작년에도 그런 입장이 됐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요, 드론을? 네. 제가 앞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네. 사실 100%다 들어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벽한 수비 방법은 없다. 네,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어. 전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도 뭐 좋은 방법이 네,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어떤 일단 뭐 드론의 신호를 방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신호를 제밍이라고 방해한다. 합니다. 제밍. 네, 드론이 날아다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GPS 좌표를 미리 찍어놔요. 그래서 여기로 왔다가 네. 가라. 혹은 오지 마라. 네.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하나는 사람이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종기로 이제 원격 조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신호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신호, 전파를 교란시키는 제밍. 네. 실제로 지금 뭐 군에서 지금 많이 쓰는 방법만 소개를 하나 드리자면은 네. 이제 안티드론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제밍을 할 때 쓰는 총이라는 건데 네. 이제 굉장히 길쭉한 네. 그 원통형이기도 하고 굉장히 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 큰 총같이 생겼는데 네. 총구가 없어요. 그래서 전파가 나가는 겁니다. 도달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헬기에다 네. 사람이 이걸 들고 탑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드론 옆에다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걸 전파를 쏴요.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구나. 네. 아직까지 좀 이제 전파 기술이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전파 기술의 출력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네. 민간 통신까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걸 드론에다 쓰면 드론이 이제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사전에 드론이 또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GPS 유도되는 드론에다가 네. 조종 전파를 방해하는 걸 썼다가는 소용이 없으니까 미리 어떤 게 미리 우리가 가까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드론을 운영을 하고 어떤 드론을 또 개발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겠어요. 사전 파악이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네. 뭐 그 정도 방법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막을 때는? 막을 때? 예. 아까 근데 이게 집단으로 군집이라 그랬나요? 네, 드론이 수백 개가 몰려들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걸 막는 방법은 지금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네. 주로 전자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제믹을 하는 방법을. 네. 근데 이게 장비나 운영 방법 같은 게 대부분 그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굉장히 비밀로 취급을 해가지고 제가 잘 알 수는 없는데 네. 실제로 러시아도 자폭 드론 같은 걸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도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네. 대부분 막지만 못 막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드론은 더 약간 정교한 방법으로 네, 많이 여기에다가 쓰이게 될 인공지능이 결합돼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 김영준 기자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네, 완벽한 방법은 원래 없기 때문에 한 가지의 무기로 그 완벽한 방법이 다 가능하다. 이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드론이 뭐 게임 체인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 말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 말 자체를 별로 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드론만 도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이 있으면은 그거를 뒷받쳐줄 지휘 통제 체계가 있어야 되고 통신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게. 드론 하나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 기자 앞에서 게임 체인저의 깨짜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게임까지는 괜찮습니다. 게임까지. 게임은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총 쏘는 장면을 시작부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선배지만 지금 위축돼 있고요. 자, 그럼 김 기자, 드론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전망. 예, 전망. 네. 예. 현 시점에서는 네. 한 두 가지가 정도 보통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라고 부르는데 유무인 복합 체계. 네. 좀 쉽게 풀어주시면. 쉽게 얘기하면요, 그 유인기랑 무인기를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전투기랑 무인 전투기, 네. 헬기랑 이제 무인 드론 네. 이렇게 묶어서 네. 헬기나 전투기에서 그 드론들을 다 통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네. 헬기가 뜨면은 네. 이제 그 산을 극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산 뒤에 저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헬기가 직접 들어가서 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드론부터 먼저 보내요. 그럼 헬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가지고 하면은 가용 반경이 훨씬 넓어지는 거니까. 그럼요. 예. 헬기는 그냥 원래 안전한 데다 떠 있고 네. 그다음에 드론을 보내서 산 뒤를 정찰을 합니다. 저 영상 소개해 주세요. 저 어떤 영상이에요, 저거? 저 영상은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 항공우주산업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네. 예, 실제로 헬기랑 이제 무인기를 묶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네. 저런 식으로 쓰이는 거네요. 네네. 네. 그 아무래도 방산 업체에서 만든 거여서 네. 자사 업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드론전에서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요. 가고 있고. 네. 네. 또 다른 하나는 네. 무인기의 자율 행동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무인기에게 네. 사람을 살해할 권한을 줘야 되느냐? 아, 그러니까 무인기의 자율 행동. 네. 아까 그 무인기가 인공지능과 결합된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 거네요. 예. 네.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쓰이면 네. 어쨌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우리가 기계가 자기가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는 네. 용납할 수 없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칫 허용해줬다가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어서. 네. 이미 이제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시리즈라고. 아, 터미네이터.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인공지능에 네. 기계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네. 기계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네. 이건 안 된다. 네. 예,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네. 사람의 공격 명령이 있어야 네. 이거는 사람을 살해할 무기를 발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협의해도 네. 꼭 그거 비껴가서 뭐 예를 들어 테러 집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야, 이건 되게 오싹한 얘기네요. 네,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고요. 네. 네. 우리나라도 드론 개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을 음. 지금 몇 개 부대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게 뭐 육해공을 가리는 건 아니고요. 네. 해군에서도 하고 있고 네. 공군에서도 하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은 뭐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지만 네. 뭐 국방과학연구소 ADD 같은 데서 네. 거기 쓰이는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하늘 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크게 두 종류인데 네. 가오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가오리연처럼. 네. 아니요. 가오리 그 물고기 가오리처럼. 가오리연도 가오리처럼 아,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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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모양.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름도 가오리고요. 아, 이름이 가오리예요? 네. 스텔스 무인 전투기. 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라고 불리는. 네. 예. 얘는 혼자서 날아다닙니다. 예. 지금 영상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얘는 혼자서 잘 날아다니고요. 네. 진짜 가오리처럼 생겼네. 네. 날아다녀서 위험한 데 들어가서 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예.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죠? 또 지금 우리가 KF-21 전투기를 한창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친구랑 같이 다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저피탄 무인 편대기. 예, 아까 이제 헬기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네. 바꾸면 똑같습니다.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를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미리 정찰도 해주고 네. 필요하면 미리 공격도 해주고 미리 정찰하러 들어갔다가 네. 적군한테 포착이 돼도 어쨌든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딥니까? 또 네. 세트로 구성하는 네. 그런 기술을 우리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서도 또 바다에서도 씁니까? 예, 바다에서도 쓰는데 네. 예, 바다에서는 배랑 같이 딸려서 보내는. 그러니까 기존의 유인 군함이랑 같이 네.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이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작은 개념의 항공모함 느낌이네요. 뭐 그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다를 지켜야 되는 일정 구역이 있어요. 네. 그 일정 구역에 알아서 순찰을 돌다가 네. 예, 이상한 게 발견되면은 자동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네. 그 이상한 거를 쫓아갑니다. 출동. 예, 그래서 사람이 보고 이거는 적성 물체다. 네. 혹은 뭐 아군이 잘못 들어온 거다. 이런 거 판단을 하고 네. 필요하면 사격을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또 잠수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거는 그 하드웨어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예,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드론 무기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일까요?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개념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XQ-58A 발키리라는 예,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무인기들은 사실은 이미 제공권이 확보된 곳에서 네. 공대지 임무를 많이 수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지 임무가 뭐냐면 하늘에서 땅을 공격하는, 그렇죠. 땅의 예. 표적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네. 공중에 뭐가 있는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임무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네. 기존의 전투기처럼 편대 단위로 투입해서 적 전투기를 제압하려고 만든 거예요. 위험한 곳에. 위험한 곳에 일부러 밀어 넣어가지고 네. 사람 대신에 네가 좀 위험한 일 좀 해줘라. 너가 위험한 공역에 좀 들어가서 네. 제공권을 확보해주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장점이 네.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유인 전투기보다 더 급격한 기동이 가능을 해요. 그렇게 급격한 기동이 가능하다. 예. 왜냐면은 네. 전투기가 급기동을 하면은 네. 사람 몸에 중력가 속도가 걸립니다. 힘들겠죠. 유인이라면. 예. 네. 지구 중력을 1G라고 치면은 네. 6G, 10G 걸리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제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받다가 6G에서 기절을 한 적이 있어서 진짜 기절을 했어요. 예, 실제로 기절을 했었어요.
야, 그거 아무나 못하네 역시. 예. 그래서 조종사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이 오래 걸리고 가혹한 이유도 그렇고요. 톰 크루즈 정도 돼야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톰 크루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 전투기까지 타본 김영준 기자군요. 전투기를 타보진 않았고요. 예. 전투기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아, 훈련을 받아. 그 훈련에서 탈락을 하는 바람에 전투기 타는 데는 실패를 한 거고요. 아, 매버릭이 되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강자가 아까 말씀드린 네. 튀르키예. 아, 튀르키예가. 예. 아까 보여드린 이제 TB2 개발로 쌓은 노하우를 대폭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첫 시험 비행이 성공했고, 네. 예. 그리고 뭐 스텔스 설계에 고성능 레이더, 자동 이착륙 등등 가능하고, 네. 또 10km라는 높은 고고도에서 채공한다 그러고요. 특히 장점이 배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에서. 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까 헬기 우리도 뭐 배에서 같이 지금 개발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개념은 네. 이제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네. 배랑 배를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군함이랑 네. 작은 무인 수상정을 같이 엮어가지고. 아, 네. 예. 근데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항공모함을 조금 줄어든 것처럼 생긴 네. 그 강습 상륙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헬기 항모라고도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항공 전력을 통해서 네. 해병대의 상륙을 도와주는 해병대 작전이나 혹은 뭐 지상 뭐 해안가의 작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쓰이는데 네. 여기에다가 무인 전투기를 탑재하면은 네. 헬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이착륙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드론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확실히 전문 기자가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이 드론의 세계가 굉장히 넓고 깊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 뭐 항모로 바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다음에는 네. 이제 항공모함이 될 아, 예정인데 이거 궁금해요. 예, 네. 현대 해전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현대해전의 예. 꽃이지만 네. 무시무시한 꽃이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4번이나 타본 실제 이야기부터 왜 다들 좀만 더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은 네. 왜 항모 타령을 하는가. 예, 이거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드론 얘기랑 겹치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항공모함 타본 썰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잡지사가 오늘 약간 국방일보 느낌으로 김영준의 밀리터리 함께했는데요. CBS 김영준 국방전문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